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두 분 모시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임지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선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렸고요. 예.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서 이제 전직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지로부터 벌써 이제 122일 만이고요. 지난해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돼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게 됐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자, 총론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표. 네. 선고. 당연한 결정이죠. 예. 당연한 결정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의 기준으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즉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아니라는 기각 의견을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 의견 쓰기도 좋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원래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체됐을까? 그 점은 저도 아직도 궁금합니다. 뭐 선회하면 이렇게 좀 완벽한 결정문을 다듬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더 많이 지체된 것 같아요. 일단 저 박은정 의원 탄핵소추위원 모시고 혹시 그 지체 과정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뭔가요? 임 작가 보기. 일단은 국회에서 제기했었던 5가지 탄핵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모두 위헌 위법하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 인정한 것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결정문의 또 순서대로 보자면 적법 요건에 대한 이제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 주장했었던 내용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 소추 과정까지 포함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 전부에 대해서 모두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었던 윤석열 측의 주장.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다르게 봤습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동안에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탄핵안이 부결이 됐는데 그 부결된 것도 아니죠. 이제 그 재석 의원 수를 달성을 못해서 애초에 이제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했었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소추안을 올려서 의결한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걸 삭제한 것. 그건 이제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내용을 조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임 교수님 보시기에는요. 상식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청구인 쪽에서 주장한 걸 모두 손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했던 절차적 하자로서 제기했던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논증하고 논박해서 그러한 주장을 물리쳤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문 소장 대행의 적법 요건부터 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할 때 만장일치의 인용이구나 이걸 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탄핵의 기준이란 거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한때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각 의견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는 각하는 가능하다고 저는 봤어요.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워낙에 이런 절차적인 하자 문제를 처음부터 많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재판관이 있으면 각하로 반대 의견이 소수로 나올 수는 있다고 봤는데 그래서 이 적법 요건을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다 깨버리니까 그럼 남은 거는 이제 기각은 못 내고 인용밖에 없구나. 그것도 이제 만장일치겠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적법 요건 딱 듣고 나선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선고문의 어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뭔가요, 임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짚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헌법 학자로서 그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동안은 탄핵 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자분들도 잘 안 짚었던 부분이 군을 동원해서 이제 국회에 그 침탈한 거,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는 이제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짚었던 거는 군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든 것 자체. 그래서 이제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도록 그 대통령이 만든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얘기가 잘 안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헌법재판은요 직권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주의가 아니에요. 즉 당사자가 윤 대통령 측에서 혹은 국회 측에서 문제 제기한 쟁점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직권으로 양측이 주장하지 않은 것도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엄군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위헌위협한 계엄 선포와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만든 그 자체까지도 짚어낸 거죠. 헌법 5조 2항은요. 국군은 그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 규정까지 그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나 윤 대통령 측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까지 헌법재판소가 직권주의에서 그렇군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또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시민의 저항을 직접 언급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헌재 결정문을 보고 느낀 거는 정말 완벽을 기했구나. 그래요. 모든 그 윤 대통령 측에서 혹은 국회 측에서 제기한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까지도 완벽하게 그 쟁점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끌어오면서 철저하게 논증을 하고 심지어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저항권, 시민들의 불법한 그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왜 계엄이 선포된 날 밤에 시민들이 많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군이 총부리 앞에 용감하게 섰어요. 그런 국민이 없었으면 사실은 오늘 있을 수가 없죠. 계엄이 성공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장기간 끌면서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또 다친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그 시민의 국민의 저항권의 측면까지도 이렇게 헌재가 결정문에서 언급해 준 것 그것은 굉장히 따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따진 그런 완벽한 답안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피청구인 측에서 그러니까 이러이래서 피해가 없어서 괜찮지 않냐는 식으로 주장을 한 데 대해서 그거는 당신들이 피해가 없는데 어떤 뭘 안 하려고 해서 피해가 없던 게 아니고 시민의 저항과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 맞죠? 그게? 그런 거죠. 또 그 부분에서 어떤 판단까지도 헌재가 했냐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계엄군을 국회에서 철수시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수시키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그 사령관들이 철수시킨 거다. 그리고 그 사령관들이 철수시키기까지는 이제 부하들이 그러니까 계엄군인 부하들이 이게 불법이다. 불법적인 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 따르지 않았잖아요. 왜 지시를 해도 태만히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엄이 실패한 거지. 애초에는 계획은 성공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계엄이었는데 그러한 계엄군들의 비협조라든지 혹은 사령관들의 비협조, 그다음에 사령관들의 그냥 국회 등으로부터의 철수 지시 때문에 이제 계엄이 실패한 거지. 애초에 윤 대통령이 한 두세 시간만 한번 해보고 이렇게 경고성 혹은 국민 호소용으로 계획했던 계엄이 아니다. 계획은 이미 그 장기적으로 갈 생각으로 한 거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논증을 해준 거라. 의미에서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거를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이 직접 지시한 거다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라든지 혹은 뭐 국회의원들을 이제 끌어내라든지 혹은 정당 대표들의 이제 위치를 확인하라고 한 주체, 뭐 명령의 주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증언들이 좀 엇갈렸었거든요. 검찰에서 했었던 증언을 증인들이 이제 출석해가지고는 뒤집는다든지, 뭐 혹은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 뭐 메모의 어떤 신빙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걸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해주려나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결정문 나온 걸 보니까 그 부분들이 거의 다 그대로 인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인정이 된 거고요. 저는 사실은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그 부분은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혹은 정치인이나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 이런 거는 별개의 의견으로 좀 의견이 갈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해도 인용 결정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인정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요. 일각에서는 이견이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장일치적 판결을 내리고 그 문장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제가 어제자 컬럼에도 이게 별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그런 부분을 들었어요.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증언이 엇갈렸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뭐 그런 사령관의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그 진술이 뭐 회유 끝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뭐 그러한 주장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증거 부족으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봤는데 헌법재판소는 아마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더 자세한 어떤 증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공범들의 진술 부분이라든지 또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어떤 물증들 그런 것들이 탄핵 심판정에서 다 드러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증거나 검찰 조서에 드러난 증언들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체포 지시라든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까지도 탄핵 심판정에서는 좀 진술이 엇갈림이 있었지만 그까지도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들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정도로 세부 의견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일치할 정도면 도대체 왜 시간을 끌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듭니다. 혹시 짐작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보시기에. 원래 좀 예를 들어 세부 의견이라도 조금씩 다르면 이런 것 때문에 이견 조정을 하느라고 좀 늦었겠구나.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뭐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단일한 어떤 목소리를 냈단 말입니다. 뭐였을까요? 뭐 짐작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그 윤 대통령 측의 절차적인 하자에 관한 논박이라든지 혹은 실체적인 요건에서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든지 이러한 주장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철저한 사실관계 근거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는 아마 공범들의 검찰 조서나 이런 증인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들이겠죠. 그걸 통해서 참 깼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시험 답안지 같은 그런 결정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 후부터 38일까지 평의만 하고 끌 바는 아니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저의 추측성 의혹만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제 원래 이제 순조롭게 평의가 진행되고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3월 14일 정도에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인용 결정에 가담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3월 16일이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리적인 이유는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었다. 법리적인 판단이나 세부적 이견에 있어서의 어떤 견해 차이보다는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는 나는 이 의견을 내지 못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는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많이 과열이 됐죠. 그래서 이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자라든지 혹은 저는 물론 저희 추측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갔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3월 26일 날 야당 대표의 항소심 형사재판 선고가 예정이 돼 있다. 그걸 보고 하자. 우리가 결정을 내려도 그걸 보고 결정을 내리자. 왜냐하면 그 전에 해버리면 그러면 더더욱 조기 대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무슨 야당 대표를 도와주는 그런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한 그런 극소수나 혹은 소수의 재판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3월 14일에는 나는 인용 결정에 가담해 줄 수 없다. 좀 더 고민하자. 숙고하자. 그래서 평의가 길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평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구를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러한 결정문이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문구를 다듬기 위해서 그건 아니었다. 위에서만 38일을 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었다. 오늘 이제 5가지 그 혐의점들 혹은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다 이제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뒤에 그 위법 행위들의 이제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결국 이제 탄핵으로 이어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그리고 국가의 긴급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사했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방적인 책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면서 중대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결과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판결에 또 눈길을 끄는 게요.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계엄의 사유가 아니다. 그 부분이 있던데요. 그 부분이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장했었던 뭐 자신들의 이제 계엄 행위가 정당했다라는 이제 핵심 요지였는데 그것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면서 논박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로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해서 여러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뭐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법률안 의결이 이제 거부권 행사와 반복 의결을 통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식해서 어떻게든 타개해야 된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심정적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 사안을 해소하려고 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로 풀어야 될 것들을 대통령의 긴급권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헌법적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거를 짚어서 그러니까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그렇습니다.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위헌이다. 선고문에서 그걸 분명히 했다는 게 굉장히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자, 임 교수님, 오늘 선고의 헌법 역사적 의미, 헌법학적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참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87년 현행헌법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는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그런 군사 정권이었죠. 근데 전두환이
대통령 간접선거제를 유지하려 했는데 유월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쟁취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넓게 보면요. 그런데 두 번의 반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시대의 발전에 있어서 그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오늘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그야말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의사를 밝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이 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것을 무혈혁명이에요. 일종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헌법이 정한 탄핵 심판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그 두 명의 위헌위법한 권력 남용을 하는 권력자들을 끌어내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을 이렇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우리의 민주주의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의 이 결정을 보고 세계가 지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는 급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저 나라는 2017년에 한 번 또 2025년에 8년 만에 또 한 번 아니 최고 권력자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권좌에서 끌어내리네. 대단한 나라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국민들이 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저는 세계 만방에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인도 상승으로 인해서 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12.3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임 작가 시간 다 됐는데요. 조기 대선 열리는 거죠, 이제. 네, 이제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오늘 통화를 하고 곧바로 이제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8일이 이제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선거일을 이제 지정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6월 3일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건 금방 결정될 테니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빈 작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